삼촌 소자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소자는 시킨 대로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네가 잘못한 것이 아니다. 네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잘못이다. 1457년 가을, 경복궁 안쪽 불이 켜진 방이 하나 있었습니다.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 불경이 펼쳐져 있었죠. 붓을 들고 한자 한자 베끼고 있었습니다. 먹이 마르면 다시 갈았고 종이가 끝나면 다시 폈습니다. 밤이 깊어도 붓을 놓지 않았죠. 한 달 전 이 남자의 맏아들이 죽었습니다. 의경세자 20살이었죠. 한 달 뒤 이 남자의 조카가 죽습니다. 영월에서요. 17살이었습니다. 아들이 먼저 죽고 조카가 나중에 죽었습니다. 대부분 조카를 죽인 벌로 아들이 죽었다고 알고 있지만 시간수는 반대입니다. 불경을 베끼고 있던 그 남자, 세조입니다. 여러분은 세조를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찬탈자, 피부병에 시달리다 죽은 왕, 단종을 죽인 벌을 받은 사람,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 남자의 실록을 펼치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손이 조선 500년의 법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지편전을 없앤 왕이 간경도감이라는 출판 기관을 새로 만들었죠. 신하들의 입을 막은 왕이 경국대전이라는 틀을 짰습니다. 그 안에 신하들이 따를 법을 담았죠. 한 손에는 철퇴가 들려 있었고 다른 손에는 붓이 들려 있었습니다. 같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찬탈자라는 한마디로는 이 남자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군이라는 한마디로도 설명할 수 없죠. 오늘은 그 두 손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앞에 세 편에서 이 남자는 계속 등장했습니다. 단종의 눈에서 보면 삼촌이었고 정순왕후의 눈에서 보면 왕위를 빼앗은 자였습니다. 한명회의 눈에서 보면 야심가였죠. 정작 이 남자 자신의 눈에서 본 이야기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시점입니다. 1417년 세종의 둘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수양대군입니다. 이 남자는 어릴 때부터 남달랐다는 기록이 남아있죠. 무예를 좋아했고 활을 잘 쏘았으며 사냥을 즐겼죠. 세종의 아들치고는 이례적인 성향이었습니다. 세종은 학문의 왕이었고 맏아들 문종은 아버지를 닮은 문인이었거든요. 다만 왕위 계승에서 수양대군은 처음부터 바깥에 있었습니다. 맏아들이 아니었으니까요. 조선의 왕위는 맏아들에게 갑니다. 수양대군이 아무리 뛰어나도 왕이 될 순서는 아니었습니다. 1450년 세종이 세상을 떠납니다. 문종이 즉위하죠. 수양대군은 왕의 동생이 됩니다. 2년 뒤 문종이 죽고 12살 단종이 올라섭니다. 수양대군은 이제 왕의 삼촌이 된 거죠.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 할 게 있습니다. 세종은 왜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주지 않았을까요? 능력으로 보면 수양대군이 문종보다 나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무예, 결단력, 추진력. 왕의 자질로 보면 오히려 이쪽이었죠. 하지만 세종은 적장자 승계를 지켰습니다. 그게 조선의 법이었거든요. 능력이 아니라 순서가 왕을 만드는 겁니다. 수양대군은 순서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순서 밖의 사람이 순서를 깨는 데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야심이었을까요? 물론입니다. 하지만 야심만으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야심이 있는 왕족은 조선 초기에 여럿 있었거든요. 태종의 왕자의 난을 보십시오. 야심만 가지고는 왕이 못 됩니다. 야심에 명분이 붙어야 하고 명분에 실력이 따라야 하죠. 수양대군에게 명분을 준 건 단종의 나이였습니다. 12살.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없는 12살짜리 왕. 왕실에 이 아이를 보호해줄 어른이 없었다는 건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양대군에게 실력을 준 건 한명회였죠. 세 번째 이야기에서 다뤘습니다. 여기서는 수양대군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보겠습니다. 1453년 10월 10일 계유정난의 밤, 수양대군이 직접 김종서의 집에 갔습니다. 대문을 두드렸죠. 한명회가 판을 짰지만 현장에 선 건 수양대군 본인이었습니다. 철퇴를 실행한 것은 종이문이었다고 전해지지만 그 자리에 서서 지휘한 것은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한명회의 입장을 다뤘습니다. 한명회는 현장에 가지 않았다고요. 판을 짜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수양대군은 달랐습니다. 직접 갔습니다. 김종서의 눈을 직접 봤죠. 왜 직접 갔을까요? 대리인을 보낼 수도 있었습니다. 무사 30여 명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수양대군은 자기가 갔습니다. 이게 이 남자의 방식이었습니다. 한명회는 판을 짜는 사람이었고 수양대군은 판 위에 직접 올라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기획자와 실행자의 차이죠. 수양대군은 남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그 현장에서 김종서가 쓰러졌고 황보인이 제거됐고 2년 뒤 단종의 옥새가 수양대군의 손으로 넘어옵니다. 1455년 윤 6월 세조로 즉위합니다. 그런데 즉위한 직후 이 남자가 한 일을 보면 놀랍습니다. 왕위를 빼앗은 다음 날부터 나라를 뜯어고치기 시작합니다. 의정부 서사제를 폐지하고 6조 직계제를 시행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그 전까지는 신하들이 의정부에 보고하고 의정부가 걸러서 왕에게 올렸습니다. 세조가 이걸 바꿨죠. 6조 판서가 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만든 겁니다. 중간 필터를 없앤 거죠. 모든 결제가 왕의 책상 위로 직통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이걸 왜 했을까요? 왕권 강화입니다. 정변으로 올라선 왕은 신하들을 믿을 수 없거든요. 의정부에 권한을 주면 의정부가 왕을 견제합니다. 그 견제를 원천적으로 없앤 겁니다. 호패법을 강화했습니다. 백성의 신분증을 다시 정비한 거죠. 인구를 정확히 파악해야 세금을 걷고 군사를 동원할 수 있거든요. 직전법을 시행했습니다. 현직 관리에게만 토지를 주는 제도죠. 퇴직하면 토지를 반납해야 합니다. 나라의 재정을 정비한 겁니다. 경국대전 편찬을 시작한 것도 세조였습니다. 조선 500년 동안 나라의 뼈대가 된 법전이죠. 세조 때 편찬을 시작해서 성종 때 완성됩니다. 이 법전의 첫 삽을 뜬 사람이 세조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조카의 왕위를 빼앗은 사람이 나라의 법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법 위에 올라선 사람이 법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정변을 일으킨 손이 나라의 뼈대를 짜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이 생깁니다. 세조는 왕권을 강화하려고 정변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정변에는 사람이 필요하죠. 한명회, 권람, 신숙주, 홍달손 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세조의 편에 섰습니다. 그 대가를 줘야 합니다. 공신 책봉이 이루어집니다. 정난공신, 좌익공신, 공신들에게는 토지, 노비, 관직이 쏟아집니다. 왕권을 강화하려고 정변을 일으켰는데 정변의 대가로 신하들에게 막대한 권력을 나눠준 겁니다. 혼자 힘으로 올라설 수 없었으니 함께 올라선 사람들에게 자리를 줘야 했죠. 이 사람들이 훗날 훈구파가 됩니다. 세조가 키운 공신 집단이 성종대에 가면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으로 성장합니다. 한명회가 세 번째 이야기에서 보여준 그 권력, 그 출발점이 바로 여기였습니다. 왕권을 강화하려 했더니 강화해야 할 상대를 스스로 만든 겁니다.
이것이 정변으로 왕이 된 사람의 딜레마입니다. 찬탈자의 손과 개혁가의 손, 같은 손이었습니다. 게다가 그 손은 자기 발목도 잡고 있었습니다. 1456년 사육신 사건이 터집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 한 명의 입장을 다뤘습니다. 벼룬검을 폐지해서 사육신의 거사를 막았다고요. 하지만 세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의 무게가 다릅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응부. 이 사람들은 대부분 집현전 출신이었습니다. 세종이 만든 학문의 전당에서 자란 인재들이었죠. 세조에게 집현전은 아버지 세종의 유산이었습니다. 그 유산이 자기를 죽이려 한 겁니다. 세조가 집현전을 폐지합니다. 아버지가 만든 것을 아들이 없앴습니다. 단순한 보복이었을까요? 한국민족문화대 백과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학문연구의 전당인 집현전을 폐지하고 정치 문제의 대화 토론장인 경연을 정폐시켰다. 집현전을 없앤 건 학문을 없앤 게 아닙니다. 자기에게 칼을 겨눌 수 있는 지식인 집단의 근거지를 없앤 겁니다. 경연을 없앤 건 토론을 없앤 게 아니라 왕에게 직언할 수 있는 자리를 없앤 거죠. 정변으로 왕이 된 사람은 정변을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입을 막은 겁니다. 유교 관료들의 입을요. 그럼에도 입을 막으면 다른 문제가 생깁니다. 누가 왕에게 말을 합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면 왕은 귀머거리가 됩니다. 귀머거리 왕은 오래 못 가죠. 1457년 9월 2일 의경세자가 죽습니다. 경복궁 자선당에서였죠. 20살이었습니다. 세조의 맏아들이었습니다. 왕세자였죠. 다음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었습니다. 야사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단종을 죽인 벌로 의경세자가 죽었다고요. 현덕왕후의 저주 때문이라고요. 단종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세조의 아들을 데려갔다고요. 시간순을 보십시오. 의경세자 사망은 1457년 9월이고 단종 사사는 1457년 10월입니다. 단종이 아직 살아있을 때 의경세자가 죽은 겁니다. 저주의 시간순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세조는 아들을 잃은 뒤에 조카를 죽인 건가? 아들의 죽음과 조카의 죽음 사이에 한 달 반이 있었습니다. 그 한 달 반 동안 세조의 머릿속에 무엇이 있었을까요? 실록은 세조의 마음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왕이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적지 않거든요. 실록에 적힌 건 행동뿐입니다. 세조실록 3년 10월 21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임금이 금성대군을 사사하자 노산군이 이를 듣고 또한 스스로 목매어 조라니 예로써 장사 지냈다.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 실록은 그렇게 적었습니다. 후대 기록은 다릅니다. 공생이라는 자가 활끈으로 단종의 목을 졸라 죽였다는 기록이 전해지죠. 실록에 스스로 목맨 기록은 승자의 편집이라는 게 학계의 일반적 평가입니다. 아들을 잃고 한 달 반 뒤 조카를 죽였습니다. 아니, 죽이라고 명했습니다. 직접 영월에 가지는 않았죠. 계유정난 때는 직접 김종서의 집에 갔는데 이번에는 직접 가지 않았습니다. 왜 직접 가지 않았을까요? 갈 수 없었던 걸까요? 가지 않은 걸까요? 실록은 답을 주지 않습니다. 단종이 죽고 나서 세조가 한 일이 있습니다. 현덕왕후의 무덤을 파헤칩니다. 현덕왕후, 문종의 아내이자 단종의 어머니입니다. 단종을 낳고 이틀 만에 죽은 여인이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세조는 이 여인의 무덤을 파헤쳐 관을 꺼내 바닷가에 버리라고 명합니다. 왕후의 지위도 박탈했죠. 이미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사에서는 세조가 꿈에 현덕왕후를 봤다고 합니다. 현덕왕후가 세조에게 침을 뱉었다고요. 그래서 무덤을 파헤쳤다는 겁니다. 실록에도 꿈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실제 폐묘의 직접적 계기는 현덕왕후의 친정어머니와 남동생이 단종복위에 연루되어 처형된 것이었습니다. 정치적 뿌리를 완전히 뽑겠다는 의지였죠. 꿈 때문이었든 정치적 계산이었든 결과는 같았습니다. 죽은 형수의 관이 바다에 버려졌습니다. 이 남자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죽은 사람의 무덤까지 파헤쳤습니다. 왕위를 빼앗은 것으로 끝이 아니었죠. 왕위를 빼앗긴 사람의 흔적까지 지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 손이 같은 시기에 다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1461년 6월, 세조가 간경도감을 설치합니다. 간경도감, 불교 경전을 번역하고 간행하는 관청입니다. 왕명으로 만들었죠. 이 기관이 11년 동안 운영되면서 수십 종의 불경이 한글로 번역됩니다. 잠깐 정리해 보십시오. 1456년 집현전을 폐지했습니다. 유교 학문의 전당을 없앤 겁니다. 1461년 간경도감을 설치했습니다. 불교 경전의 전당을 만든 거죠. 5년 사이에 유교의 입을 닫고 불교의 문을 연 겁니다. 조선은 유교의 나라입니다. 건국 이념이 유교였죠.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울 때 불교를 밀어내고 유교를 세운 겁니다. 그 나라에서 왕이 불교 경전을 국가 사업으로 번역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책감이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조카를 죽이고 형수의 무덤을 파헤치고 아들까지 잃은 왕이 불교에 매달렸다는 거죠. 전생의 업보를 씻으려 했다는 겁니다. 한편 다른 해석도 가능합니다. 세조가 입을 막은 건 유교 관료들이었습니다. 집현전을 없애고 경연을 없앴죠. 하지만 왕이 혼자서 나라를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든요. 유교 관료들의 입을 막았으니 다른 세력의 손을 빌린 겁니다. 그 세력이 불교였습니다. 간경도감에는 승려들이 참여했습니다. 세조는 원각사를 한양 한복판에 지었죠. 10층 석탑까지 세웠습니다. 불교 세력을 키운 건 신앙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유교 관료 체제를 견제할 수 있는 다른 축을 만든 것이기도 했죠. 물론 이 해석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세조가 정말 정치적 계산으로 불교를 이용한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귀의한 건지 실록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거든요. 학계에서도 의견이 나뉘는 부분입니다. 분명한 건 하나입니다. 같은 손이 집현전을 없애고 간경도감을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유교의 문을 닫은 손이 불교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 두 행위 사이에 모순이 있는 건지 일관성이 있는 건지 그건 보는 사람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조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제위 중반부터였습니다. 실록에는 풍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피부가 가렵고 진물이 나고 부종이 생기는 병이었죠. 온양 온천에 3차례 행차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에도 갔습니다. 야사에는 상원사에서 문수보살이 동자승의 모습으로 나타나 세조의 등을 씻겨줬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고양이가 세조의 옷소매를 잡아당겨 법당 안의 자객으로부터 목숨을 구했다는 이야기도 있죠. 물론 이것은 야사입니다. 정사에서 확인되는 건 세조가 상원사에 행차했다는 사실뿐이죠. 사람들은 세조의 피부병을 단종에 대한 업보로 해석했습니다. 민간에서는 그렇게 수군거렸죠. 세조 자신이 그 소문을 몰랐을 리 없습니다. 왕의 귀에 들어가지 않는 소문은 없거든요. 피부병에 시달리면서 불경을 베꼈습니다. 절에 가서 기도했죠. 온천에 가서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경국대전을 편찬하고 호패법을 강화하고 국방을 정비했습니다. 몸이 무너지는 속도와 나라를 세우는 속도가 같았습니다. 한쪽이 무너지면 다른 쪽을 더 세게 쌓았죠. 무너지는 건 몸만이 아니었습니다. 1467년 함경도에서 이시해가 난을 일으킵니다. 이시해는 함경도 토호 출신의 무관이었습니다. 반란을 일으키면서 조정의 대신들이 자기와 내통했다고 주장했죠. 거짓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조의 귀에 이 말이 들어갑니다. 정변으로 왕이 된 사람에게 대신이 반란군과 내통했다는 말은 가장 무서운 말입니다. 자기가 그렇게 왕이 됐으니까요. 세조는 한명회와 신숙주까지 의심합니다. 계유정난을 함께 일으킨 사람들, 14년을 함께 한 사람들을 의심한 겁니다. 나는 진압됐습니다. 한명회와 신숙주의 내통 혐의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죠. 하지만 이 사건이 남긴 건 분명했습니다. 정변으로 얻은 왕좌는 정변의 가능성을 영원히 안고 산다는 것. 철퇴로 올라선 자리에서 철퇴를 경계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 게다가 가족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의경세자가 죽었습니다. 맏아들이었죠. 장순엉우가 죽었습니다. 둘째 아들 예종의 아내, 한명회의 셋째 딸이었죠. 산후 닷새만이었습니다. 인성대군이 죽었습니다. 예종과 장순왕후의 아들 세조의 손자였죠. 3살이었습니다. 맏아들, 며느리, 손자 차례로 죽었습니다. 세조가 왕위에 오른 뒤 세조의 가족이 하나씩 죽어나간 겁니다. 왕위를 빼앗은 대가를 자기 피부치가 치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단종의 눈에서 보면 삼촌이 울타리를 무너뜨렸습니다. 세조의 눈에서 보면 왕위를 잡자 자기 울타리가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같은 사건을 반대편에서 본 거죠. 첫 번째 이야기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종의 울타리가 무너진 밤이었다고요. 세조의 울타리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단종의 울타리는 하룻밤에 무너졌지만 세조의 울타리는 14년에 걸쳐 천천히 무너졌습니다. 하룻밤에 무너지는 울타리와 14년에 걸쳐 무너지는 울타리. 어느 쪽이 더 잔인할까요? 1468년 9월 7일 세조가 왕세자에게 전의합니다. 예종이 즉위하죠. 세조는 수강궁으로 물러났습니다. 전의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9월 8일 수구강궁 정침. 세조가 세상을 떠납니다. 52세였습니다. 하루입니다. 왕위를 넘기고 딱 하루 만에 죽은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왕위를 넘길 때까지 버틴 건지, 왕위를 넘기자 버틸 이유가 없어진 건지, 실록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세조는 유언에서 한명회, 신숙주, 구치관 등을 원상으로 지목합니다. 어린 왕을 대신해 나라를 운영하라는 뜻이었죠. 세 번째 이야기에서 다뤘습니다. 한명회는 이 유언 덕분에 세조가 죽은 뒤에도 살아남았다고요. 죽는 순간까지 판을 짰습니다. 자기가 죽은 뒤에 누가 나라를 운영할지, 누가 어린 왕을 보필할지 마지막까지 설계했죠. 이 설계에 하나 빠진 게 있었습니다. 자기 무덤이었습니다. 세조의 무덤은 광릉이라 불립니다. 경기도 남양주에 있죠. 세조와 정의왕후가 함께 묻힌 왕릉입니다. 세조가 유언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속장하라. 간소하게 장사 지내라는 뜻이었죠. 병풍석을 쓰지 말고 석실이 아닌 회격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왕위를 빼앗을 때는 거침없었던 사람이 무덤만은 소박하게 하라고 한 겁니다. 살아서는 조선에서 가장 강한 왕이었고 죽어서는 조선에서 가장 검소한 무덤을 원했습니다. 이것이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무덤이 파헤쳐질 가능성을 생각한 걸까요? 세조는 형수의 무덤을 파헤친 사람입니다.
무덤이 파헤쳐진다는 게 어떤 건지 이 남자보다 잘 아는 사람은 없었죠. 세조가 죽고 예종이 즉위하고 14개월 만에 예종도 죽습니다. 성종이 올라서죠. 한명회가 만든 판이었습니다. 성종 때 경국대전이 완성됩니다. 세조가 시작한 법전이 성종 때 마무리된 겁니다. 세조가 뜬 첫 삽 위에 성종이 마지막 돌을 올린 거죠. 조선 500년의 뼈대가 된 이 법전의 시작점에 세조가 있었습니다. 한편 세조가 파헤친 현덕왕후의 무덤은 중종 때 복원됩니다. 56년 만이었죠. 관을 바다에 버리라고 했지만 56년 뒤에 돌아왔습니다. 세조가 죽인 단종은 숙종 때 복위됩니다. 241년 만이었죠. 노산군이라는 이름에서 단종이라는 묘호를 받았습니다. 세조가 지은 것들이 시간이 흐르자 하나씩 돌아왔습니다. 경국대전은 남았습니다. 현덕왕후의 무덤도 돌아왔죠. 단종의 이름도 돌아왔습니다. 세조가 만든 것과 세조가 부순 것이 모두 남은 겁니다. 만든 것은 제도로 남았고 부순 것은 기억으로 돌아왔습니다. 내 편의 이야기를 하는 동안 같은 밤이 네 개의 눈으로 보였습니다. 단종의 눈에서 본 계유정나는 울타리가 무너지는 밤이었습니다. 정순왕후의 눈에서 본 그 이후는 64년의 거부였죠. 한명회의 눈에서 보면 완벽한 설계도였습니다. 세조의 눈에서 보면 그 모든 것의 시작이자 끝이었죠. 한명회는 판을 짰지만 시간을 설계하지 못했습니다. 세조는 판 위에 직접 올라섰지만 판 위에 자기 자신을 설계하지 못했죠. 세조의 손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했습니다. 한 손으로 왕위를 빼앗았고 다른 손으로 나라의 틀을 짰습니다. 한 손으로 무덤을 파헤쳤고 다른 손으로 불경을 베꼈습니다. 한 손으로 집현전을 없앴고 다른 손으로 경국대전을 시작했죠. 두 손이 한 몸에 붙어 있었습니다. 떼어낼 수 없었죠. 찬탈자의 손만 보면 세조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개혁가의 손만 보면 세조를 존경할 수 있죠. 하지만 두 손을 동시에 보면 미움도 존경도 쉽지 않습니다. 1457년 가을, 경복궁 안쪽 불이 켜진 방. 그 방에 앉아 불경을 베끼던 남자는 한 달 전에 아들을 잃었고 한 달 뒤에 조카를 죽이게 됩니다. 이후로도 11년을 더 살면서 한 손으로 부수고 다른 손으로 세웠습니다. 그 불이 켜진 방의 먹 냄새가 이 남자의 14년이었습니다. 역사는 한 손만 기억해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손을 다 보여주죠. 우리가 불편해지는 건 두 손이 같은 사람의 것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세조의 두 손, 그 손이 만든 것과 부순 것. 오늘 이야기가 의미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정간의 실록은 교과서에서 알려주지 않는 역사, 인물의 다른 얼굴을 계속 찾아갑니다. 지금까지 정간의 실록이었습니다.